안녕하세요. 문대경 이사입니다. 이번 재건축 소식은 중요도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5월 26일 총회에서 다룰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체크할 거고요. 최근 일정 소개, 그리고 시공사에 관련된 이슈 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5월 26일 총회의 핵심은 정관 변경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총회를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묶여있는 상태로 놔두면 신속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데 왜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정관을 이렇게 밴딩 상태로 놔두었을 때 분담금이 왜 올라가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관 변경에 찬성과 반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없이 대충 던져놓고 찍으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관 변경에 관한 지난 총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 10월 21일 총회 때 조합정관 개정의 건 내용입니다. 조합정관 개정의 건, 여기 제안사유 보시면 독립정산제 방식을 폐지하고 공동사업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관에 상가 독립정산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조합정관, 신구대비표, 기존정관, 변경정관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가 1인 포함, 이사 5명에서 8인 이하인데 여기에서 상가 1인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이죠. 대의원 수는 100명 이상 110인 이하인데 여기서 상가 대의원은 10명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처분 기준 보시겠습니다.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였죠. 그렇게 바뀌고, 여기 보시면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 복리시설이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단 독립정산제 방식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부대 복리시설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대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죠. 부대시설, 주된 건축물에 딸린 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이거는 이로운 시설, 여기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타 등등.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 복리시설 하면 상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 상가가 포함된다. 우리는 상가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관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독립정산제 사업 방식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는 독립정산제 방식에서는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문구가 걸림돌이 됩니다. 상가는 상가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아래 사항이 충족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근데 독립정산제 사업 방식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 0.1로 한다. 곱한 가액 이상일 것.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 용어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오겠습니다.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낡고 노후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낡고 노후됐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보면 큰 평수 43평부터 38평, 30평, 25평, 제일 작은 20평 최소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소평형 아파트, 여기 이 단지에서 제일 작은 20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대부분 이 최소 평형 아파트 평가액이 최소 분양단위 규모입니다. 내 기존 아파트 평가액이 최소 분양단위 규모 금액을 넘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니 5억을 넘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이 단지에서 제일 작은 평형 가격 이상은 되어야 입주권을 얻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를 감정평가한 금액이 3억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최소 분양단위 금액 5억에 못 미칩니다. 그럼 이 상가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관에 상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0.1을 곱한다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5억 곱하기 0.1 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넘어서면 입주권이 생긴다. 해당 후 상가의 권리가액이 3억으로서 기준액 5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관, 총회에서 정한 비율이죠. 정관에 아파트는 1을 곱한다. 그대로 5억이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관에 상가는 0.1을 곱한다. 상가는 기준액이 10분의 1인 5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나의 기존 상가 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기죠. 왜 상가에게는 이런 특혜를 줄까요? 대부분
대부분 상가와의 마찰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상황에서 상가와의 마찰과 갈등은 대부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가의 요구를 들어주며 협조를 얻고 윈윈하여서 재건축의 속도를 내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으려는 의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상가의 아파트 입주권 획득은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상가 평가 금액에서 상가를 분양받고 남은 금액이 조합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 비율은 0.1이나 0.5나 0.7이나 정하기 나름입니다. 조합정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집니다.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상가에 유리한, 상가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여기 10번 보시겠습니다. 종전의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수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 2인이라는 것은요, 재건축조합은 시장 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1인, 그리고 조합 총회의 의결로 1인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가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법인을 1명 추가하자. 그래서 총 3인으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줄이 그어진 빨간 글자 부분들은요, 없어진 게 아니고 업무 규정 쪽으로 갔습니다. 업무 규정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이 4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구 삭제는 만약에 공동사업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문구는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상가협의회는요, 조합처럼 법인은 아니지만 독립정산제 하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참여자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소통의 창구로서 계속 유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문구를 삭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정관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요, 상가조합원은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상가조합원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관 변경이 가결된다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자잘한 부분은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재건축이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상가 재건축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이 부분이 통과되었습니다. 가결되었고, 제한사유에서 기존의 독립정산제 방식을 폐지하고 공동사업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통과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방식으로 선택한 것을 전제로 상가 재건축 업무 규정을 승인,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우리가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총회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관은 예전 그대로고요. 상가 재건축 업무 규정은 기존 독립정산제 폐지에 근거한 공동사업 방식에 맞춰서 승인되었어요. 그리고 설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공동사업 방식에 맞춰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정관을 이대로 밴딩 상태로 묶여있는 상태로 놔두면 재건축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정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개정 전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에서 상가 독립정산제 보시겠습니다. 독립정산제는요, 아파트에 개발이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상가에도 개발이익과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분리한다는 얘기죠. 개발이익과 비용을 분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사업을 제외시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같이 하는데 개발이익과 비용을 분리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손을 잡고 서로 비용을 아껴가면서 발맞춰서 잘 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합정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개정 전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에서 개정 후 공동사업 방식입니다. 사업 형태별 장단점을 보시면요, 공동사업 방식으로 바뀌죠.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담금이 감소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상가와의 분쟁이 예방된다라기보다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윈윈하는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조합정관 개정으로 예상되는 유용 효과는 독립정산제 방식의 분양면적은 62,900평, 공동사업 방식 분양면적은 약 64,600평. 그러면
분양 면적이 약 1,700평 증가하게 됩니다.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조합정관 개정에 필요한 정적수는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합원 1,515명 기준에서 1,010명의 조합원께서 찬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의 접근 방식을 한번 볼까요? 방식 A, 상가에게 이익이 갑니다. 그 이익을 주기 싫으니 나의 이익도 버리겠다. 이게 방식 A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로삼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정관 변경 접근 방식 B를 보겠습니다. 상가에게 이익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윈윈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택은 현명하신 우리 조합원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월 1구역 재건축 사업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협력업체 회의 실시했습니다. 4월 26일 21차 대의원회가 있었고요. 정기총회 개최 건 외 7개 안건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대의원의 모습입니다. 5월 주요 일정 계획은 정기총회 책자 준비, 홍보요원 모집 공고, 책자 발송, 홍보요원 교육 이런 일정이 있고요. 우리 조합에서 협조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정기총회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입니다.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시고 안내에 따라 잘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요원의 전화번호를 조합원님께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꼭 전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회가 종전 정기총회와 다른 점은 외부 홍보요원은 1일당 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을 채용하고요. 1일당 8만원이 지급됩니다. 종전에는 직접 참석자만 참석비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면 결의자도 우편 접수 포함이죠. 5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월 1구역 재건축 사업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재건축 소식 업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근 빼먹은 GS자의 아파트, 중국산 가짜 KS 유리도 썼다. 중국산 2,500장 섞어 썼다. 그런 내용이죠. 요즘 또 핫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철근을 빠뜨려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이번엔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표준 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 장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이죠. 이런 사실은 입찰에 탈락한 업체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면,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검증, 검사, 검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거고요. 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업체다. 스스로 간판을 내려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공사 GS건설이 자기가 우리에게 자주 실망을 주네요. 지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었는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GS건설에서 항변한 내용입니다. 마크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 쪽은 중국 유리의 가짜 KS 마크 진품과 크게 달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월인데 당시엔 문제 없다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니까 늑장 대처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상사 일의 최대 위기, 소비자 신뢰도 하락, 유례없는 악재, 최근 GS건설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을 향한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이번에 또다시 중국산 짝퉁 KS마크 유리 설치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지 내에서 GS건설, GS자이의 평판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말이 대기업이지 기업 이미지는 중소건설업체보다 못하다는 평가부터 우리의 시공사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정말 쪽팔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순살자의, 부실자의, 짝퉁자의 등 언론에 도배된 웃지 못할 수식어들을 듣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단지 내에서 나온 말입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겠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 GS건설이 이제 잘하지 않겠냐. 이러한 조합 내에서 나온 워딩이 있은 이후 단지 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참 영혼 없는 소리다. 한가한 소리다. GS건설에서도 하지 않는 변명 같은 걸 우리 조합 측에서 말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개선은커녕 오히려 지금 GS건설의 이미지는 바닥을 뚫고 지하권이다 라고 말하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무형적 재산 손실, 그리고 그 무형적 재산 손실이 몰고 오는 실제적 재산 손실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월 1구역 재건축 조합이
우리의 시공사 GS건설에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부실 시공의 대책을 받아내고 GS건설이 실추된 기업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조합이 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등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GS건설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향후 대출이자 추가 부담과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 다 챙겨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를 들어서 다른 하나를 덮으려 하면 안 된다는 조합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조합과 시공사가 이 부분을 의식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조합은 소통 등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혹 우호적인 인맥 관리만 믿고 불만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불신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 좀 더 세심하게 챙길 건 챙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 잘해보자는 취지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재건축 소식은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말씀드렸고요, 최근 주요 일정 소개, 그리고 협력업체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